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낮 기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계좌에도 그 온기가 그대로 스며들길 바라면서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장세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는 또 한 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 언제쯤 다시 분위기가 살아날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나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1.3% 하락한 4813.5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 밀렸습니다. 1.96% 밀리면서 17,303.01포인트로 마쳤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1.39% 하락하면서 5,521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지 글로벌 이슈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발표된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일 CPI에 이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보합권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0.3%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3.2% 오르면서 이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PI도 전월 대비 0.1% 하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0.3%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건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2,000건 감소한 수치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6,000건 떨어진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건으로 지난주와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시장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 역시나 트럼프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 관세 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등에 5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유럽산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주요국들은 물론이고요. 이 미국 주식 투자자들까지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취재진으로부터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함을 주장했지만 그의 들쭉날쭉한 관세 정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개월 동안 면세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하루 뒤엔 추가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무역협정 적용 품목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일에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50%,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지난 3주간의 작은 변동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실물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주식이 안전하고 훌륭한 투자인 이유는 장기적인 측면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중기 및 장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PI가 예상치를 밑돈 것을 거론하면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 격화되는 보복 관세 대응에 대해서는 유럽과 같은 통상 블록과 한두 개의 아이템 문제가 시장에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베센트 장관의 말에도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요. 오늘장 내내 낙폭을 키우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하락세가 몰렸는데요.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몰렸던 것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상반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그나마 0.14% 밀리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어제 7% 넘게 올랐던 테슬라는 오늘 3% 넘게 빠졌습니다. 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1.17% 밀렸고 아마존과 구글은 2%대, 애플도 3%대 하락을 보였고요. 메타는 4.67% 낙폭이 깊었습니다. 오늘 빅테크단에서는 인텔이 홀로 14%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또한 오늘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만 상승세 보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도 힘겨운 모습입니다. 일라이릴리는 2.46% 하락했고요. 홈디포도 4.79% 크게 밀렸네요. 요즘 부진한 흐름이었던 소비재단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주요 기업들 뉴스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오늘 3% 넘게 떨어졌는데요. 시리의 AI 기능 출시를 연기한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능을 앞세워서 아이폰 16 시리즈를 판매했으면서도 이를 연기한 것은 허위 광고다, 과장 광고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AI 전략을 회의적으로 보면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275에서 $25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호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AI 기능 출시를 연기한 것이 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테슬라 오늘 3% 가까이 밀렸는데요. 이번 주에 크게 튀어오른 날도 있었는데 주간으로 봤을 때는 5% 하락하면서 7주 연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 하락세이고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주를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인 데이비드슨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또한 목표 주가를 $425에서 $4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대형 기술주 그룹인 M7 종목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M7 기업 중에서도 소비시장 의존도가 가장 낮은 기업이라면서 경기 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뉴스인데요. 오늘 빅테크를 그나마 받쳐줬던 기업이 인텔이죠. 인텔은 새로운 CEO로 리프탄 전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CEO를 선언하면서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텔은 3개월 동안 사실상 공석이었던 CEO 자리를 채우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요. 투자자들은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투심을 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 정말 힘겨운 한 주를 보냈는데요. 역시나 이번 주 미증시를 좌지우지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방정과 상황들 속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고요. 그 여파가 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회복하는 시장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전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럽산 주류에 대해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또다시 관세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체크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매일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보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소개해 드릴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세은 아나운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미래 컴퓨팅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을 지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AI, 금융, 제약, 기후 연구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5년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온트랩 방식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반도체 기반 시스템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 IT 대기업과 협력하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온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산 단위를 확장하고 오류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3년 이후부터는 인공지능 최적화 문제 해결,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술주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장기적으로 차세대 컴퓨팅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미래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온큐 역시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만큼 고위험, 고수익 종목으로 분류되며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온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신중한 의견이 공존하는데요. 긍정적인 투자자들은 양자 컴퓨팅이 결국 반도체 시장을 대체할 것이며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신중한 투자자들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며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기술주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아이온큐 주가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 거래가 쉬워지면서 한국에서도 아이온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관련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장 속에서 아이온큐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지 기대를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이온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인데요.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국의 기업인 만큼 연동되어서 국내 주식도 움직이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뉴스면 살펴볼 차례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만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폭스바겐 방산 진출 검토, 유럽서 수주 경쟁 우려 커진 한국 기업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최근 유럽 방위 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정책을 강화하면서 방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은 실제로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450조 원 수준이던 방위비를 앞으로 3배 가까이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 생산 무기 구매 비율을 35년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의 수익성 악화 등을 만회하기 위해서 방산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미 자회사인 만트럭과 독일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과의 합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방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본격적인 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유럽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제 유럽 내 생산시설을 갖춘 현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독일 라인메탈도 자동차 공장을 방산시설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의 강점이었던 생산 속도 격차마저 좁혀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업계는 유럽 현지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정부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보복 퍼붓는 캐나다와 유럽, 차분한 멕시코와 브라질. 이 미국이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총 6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을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연합 역시 다음 달 초부터 미국 위스키와 같은 주류에 이런 주류를 포함해서 주요 품목의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이렇게 미국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당장의 보복 조치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관련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유예 조치가 일관성이 아니라 유연성이라면서 협상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보복과 협상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국제 무역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돈 없어 폐업할 판, 공포 최악의 상황, K바이오 어쩌나.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의 바이오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털은 바이오 분야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고요. 정부 연구과제 수주도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녹록지 않게 되자 대규모 폐업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1년만 해도 연간 3조 7천억 원이 넘던 국내 바이오 투자금이 지난해에는 1조 원 수준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해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오히려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동국생명과학과 오름테라퓨틱 같은 유망 바이오 기업들도 목표 공모가를 채우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바이오 관련 연구과제 지원 역시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K바이오 펀드는 초기 단계 기업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바이오 기업 특성에 맞춘 금융 규제 완화와 초기 단계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K바이오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OLED 등 미래 먹거리 줄줄 샌다. 해외 기술 유출 역대 최다. 최근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들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LG 디스플레이 출신 4명이 휴대폰으로 OLED 관련 기술을 몰래 촬영해서 중국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뒤에 대형 OLED 공정과 설비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범 중에 한 명은 20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를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오랜 베테랑들도 연루된 사건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2명이 20나노미터급 D램 공정 자료를 빼돌린 후에 중국 업체를 차려 D램 개발에 나섰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검거 건수는 총 27건으로 그중에 11건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체 사례 중 74%는 중국으로 유출이 됐고요. 기술 분야로는 반도체가 9건, 또한 디스플레이가 8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법원 사법연관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유출 관련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정부는 전담 수사원 증원 및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인텔 새 선장의 베테랑 리프탄, TSMC 동맹 속도 내나. 오늘 미증시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몇 달간 CEO 공백 상태였던 인텔이 마침내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및 파운드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리프탄 전 케이던스 CEO가 그 주인공이 됐는데요. 탄 신임은 CEO 취임사에서 엔지니어링 중심의 회사로서 인텔을 재편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자 파운드리 업체로서 입지를 확립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복귀로 인해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타는 2009년부터 21년까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케이던스를 이끌며 주가를 무려 3,200%나 끌어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TSMC, 삼성전자,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인텔의 사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람부탄이 인텔 이사회를 떠날 당시에 파운드리 사업 방향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전략에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TSMC와의 지분 공동인수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인텔 주가는 정규장에서 4.5% 상승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판 CEO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4% 넘게 올랐고요. 앞으로 인텔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할지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이 수장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장의 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TSMC와도 어떠한 동맹을 맺게 될지 또 반도체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소식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국내 증시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선방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28%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하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566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2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장중 내내 탄력적인 모습 나타나주면서 거의 고점 라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59% 상승하면서 734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어제장에서는 양 주체 모두 매도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매수 우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살펴보시면요. 코스피에서는 혼조세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파란불 보였었는데 이 오전 중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플러스권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주말을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내용 주목해 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제약바이오단인데요. 우리 아나운서님들 혹시 보톡스에 관심 많으신가요? 역시 이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뷰티 쪽에서는 여러 가지 관심 갖다 보니까 보톡스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세은 아나운서님도 보톡스 혹시 맞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이제 보톡스 많이 맞는 편입니다. 오, 혹시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주로 맞는 거는 수입으로 된
제오민이라는 걸 추천드리고 아. 싶어요. 그 독일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오민이 굉장히 유명한 보톡스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보톡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메디톡신인데요. 이 메디톡스가 만들어낸 보톡스이고요. 이 메디톡신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이름이 나 있었는데 최근에 이 품목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을 제조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품목 허가 취소 및 제조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메디톡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면서 투자 심리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전날 대법원이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제조 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식약처가 20년도 6월에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또 메디톡스가 전날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2,286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200억 원, 순이익이 15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도 전년 대비 각각 3.4%, 15.6%, 63.5%나 증가했다고 전한 것도 오늘 이 메디톡스의 상승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인 히알루로산 필러의 실적 호조세와 뉴로더마 코스메틱 뉴라던의 성장으로 메디톡스는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고요. 지급 수수료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도 상승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디톡스 차트 함께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서 흐름을 유지를 했고요. 오늘 시가 4.44% 오른 12만 9,500원으로 시작을 해서 고가 13만 9천 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약간의 힘이 빠지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5.4% 오른 13만 700원으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톡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말고도 이 필러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무래도 K뷰티가 인기다 보니까 이 종목에까지 좋은 흐름, 주가에도 영향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뷰티 쪽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얼마 전에 강세 보였던 테마인데 오늘 다시 부각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래스카 LNG 관련주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한번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를 요청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지지난주 정도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25일이나 26일 정도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지사가 방안을 하게 되면은 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 측에 언제쯤 방문을 하면 좋을지 일정을 논의 중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방한을 하게 된다면 여러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과 언제 어떻게 만나서 조율을 할지 지금 일정을 논의 중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약 1,300km 길이에 달하는 가스관을 통해서요, 알래스카 최북단에 있는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가로 나른 뒤에 이 가스를 액화를 한 다음에요. 2029년부터 아시아 등지로 수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조 원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요. 이 가스관과 더불어서 관련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요. 국내 업체들 이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일단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14%대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하이스틸이나 동양철관, 화성밸브 등 이 강관 업체들과 스틸 업체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 엄청난 호재를 입게 되는 거라서요.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 네. 혹시 차량 렌트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공유 차량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쏘카나 그린카가 이름이 바뀌었던데 롯데인가요? 뭐 바뀌었던데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 사고가 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직까지는 이용을 못 해봤는데요. 이 쏘카가 굉장히 차량 공유 업체 중에 유명한 곳이죠. 이 쏘카가 오늘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쏘카의 전 대표죠. 이재용 대표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전 대표의 주식 17여만 주가 오늘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가 23.08% 오르는 급등세를 보인 다음에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약간의 힘이 빠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소유한 벤처 캐피탈 업체 SOQRI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쏘카의 보통주 17만 1,429주를 지분율의 0.52%를 주당 17,5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대 주주인 롯데 렌탈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OQRI는 현재 쏘카 지분 19.20%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전 대표의 개인 지분이 9.99%가 있고 박재욱 현 대표가 2.98%, 또 여기에 특수관계인과 우호 세력 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현재 이 전 대표 측의 전체 지분율은 45%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대 주주인 롯데렌탈은 25.7%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요. 22년 3월부터 쏘카 지분 11.81%를 사들인 뒤에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쏘카 함께 차트 보시면요. 오늘 장 시작부터 급등해서 흐름을 유지를 했고요. 오늘 시가 23.08%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쭉 유지를 하다가 고가로는 23.15%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힘이 빠지면서 종가 17.87% 오르면서 16,750으로 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거래량 매수 우위로 들어오신 것, 크게 들어오신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쏘카까지 봐주셨습니다. 이 쏘카가 많은 분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경쟁되는 업체 롯데까지 참전을 하면서 두 기업이 공유 차량 업체에서는 투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경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장에서 2차 전지 올랐던 쪽도 있고 내렸던 쪽도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의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현재 배터리 산업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은요, 3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의 GM과의 합작법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유럽의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또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시설 투자를 할 거고요. 또 LFP 배터리 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의 흐름은 좋지 못하게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 전환한 이후에 6%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에 유증을 한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능력도 확대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주가에 좀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포석이긴 하지만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주가에는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 하락을 했고요. 이와 함께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반대로 전고체 배터리 쪽은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일에너테크라든지 원준,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오늘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도 워낙 영역이 넓다 보니까 올랐던 쪽도 있고 내렸던 쪽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쪽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거든요. 이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초반에 양자 컴퓨팅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업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투자자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바로 센즈랩인데요. 이 센즈랩은 인공지능 기반의 양자 내성암호 PQC를 점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센즈랩이 오늘 발표한 기술은요, 이 네트워크 통신이 안전한 암호 체계로 통신하고 있는지 식별하고 분류해서 양자 컴퓨터로 인한 해킹 위험 여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VPN 솔루션 분야에서는 PQC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네트워크 탐지 및 대응인 NDR 솔루션 분야에서는 이번이 세계 최초의 탑재 사례라고 합니다. 센즈랩은 고도화된 양자 내성 식별 기능 적용으로 센즈랩의 NDR 솔루션인 MNX가 지금의 AI 보안 시장은 물론이고 양자 보안 시장까지 각광받게 될 것이라면서 자사 원천 기술로서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에 필요한 주요 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센즈랩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시가 0.37% 오른 8,11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가는 13%가량 오르면서 9,200원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힘이 빠지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종가는 4.7% 상승한 8,460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많이 들어온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 상승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9시 6분 정도에 VI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정말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세계 최초, 단독 이런 이름이 붙으니까 더욱더 주가의 탄력을 받은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세은 아나운서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한 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팔란티어의 회장 피터 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페이팔 공동 창업자로 잘 알려진 그는 지금도 기술과 금융업계를 움직이는 거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1998년 페이팔을 공동 창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팔은 온라인 결제 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이후 이베이에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인수되면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능력은 창업보다 투자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20대였던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작은 스타트업 페이스북을 보고 그는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투자로 약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투자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팔란티어를 창업하면서 기술과 금융, 국방 등의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과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핵심 기업이 됐고 최근 AI 기술과 함께 주목받으면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피터 틸의 투자 철학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경쟁은 패배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즉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돈을 벌기 어렵고 독점적인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팔, 페이스북, 팔란티어 모두 경쟁이 거의 없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기업들이죠. 또한 그는 정부와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도 초기에 투자했고
전통적인 대학 교육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틸 펠로우십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만 달러를 지원해 유망한 청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바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처럼 그는 기존의 방식과 시스템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터 틸은 여전히 실리콘밸리와 금융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투자한 기업들은 AI,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의 투자와 전략이 어떻게 세계 경제와 기술을 변화시킬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기업이기도 하죠. 또 미국에서는 AI 방산과 관련해서 경쟁사가 없다라고 알려져서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도 함께 정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뷰티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쭉 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화장품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투자 리포트로 화장품 섹터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키움증권의 중국 수혜주는 화장품 OMD라는 제목의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데믹 이후에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은 큰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24년도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약 46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과 대비한다면 76%, 한한령 이전과 대비한다면 5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향후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된다면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다면요, 화장품 섹터에서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판매 채널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과거에는 면세 원브랜드 샵이 외국인들의 필수 쇼핑 코스였다면 이제는 올리브영이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엔데믹 이후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는 올리브영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올리브영의 매출은 24% 증가했고요. 그중에서 외국인 매출이 무려 1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유럽 국가 관광객들의 신장세가 아웃퍼폼을 했고 그 외의 국가들도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 올리브영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실제로 중국의 화장품 플랫폼 샤오홍슈에서 한국 관광이라고 검색했을 때 올리브영이 연관 검색어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사야 하는 제품들, 이런 제목의 게시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리든 아누아 같은 올리브영의 스테디셀러로 알려진 제품들이 필수 구매 아이템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올리브영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는 국내 ODM 업체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리브영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이 국내 ODM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사들은 대부분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생산과 R&D는 ODM 업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향후 한한령 해제로 화장품 섹터가 수혜를 보게 된다면 시장이 주목해야 할 섹터 바로 ODM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소비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올해 1, 2월 기준으로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통 플랫폼인 티몰과 타오바오는 1월에 4.9% 상승했고요. 2월에는 5.3%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신흥 플랫폼인 틱톡에서는 1월에는 6%, 또 2월에는 무려 44.5% 성장한 것으로 기록되는데요. 이 순위를 살펴보면 외국 브랜드사보다는 현지 브랜드사들이 아직까지는 상위에 더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마다 차별화된 성장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 현지 소비 심리 회복이 우리나라 국내 ODM사에게 호재가 되겠는데요. 작년 ODM 중국 법인들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비 침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맥스 이스트는 3% 증가에 불과했고요. 한국 콜마무석은 3% 하락, 그리고 또 코스메카 코리아 중국은 무려 20%나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현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브랜드사들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리오더와 신규 주문도 감소했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이
수요만 회복이 된다면 ODM 업체의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ODM 화장품 업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 중에 하나인 코스맥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자면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력한 고객 기반과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스맥스의 예상 매출은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24% 증가한 2,18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법인의 고른 성장이 이러한 성장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중국 법인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올해 코스맥스 중국 법인의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남아 법인도 21%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인은 여전히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ODM 사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및 중국, 동남아 시장의 강력한 성장세로 인해서 이 코스맥스의 실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이에 따라서 코스맥스의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콜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상대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은 낮은 기업인데요. 하지만 미국 법인의 강력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25년도 한국콜마의 국내 법인은 약 16%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법인은 무려 47%라는 아주 강력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미국 법인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 법인은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인 5%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면 추가 성장 가능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움증권은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포트 내용 함께 정리해 봐야겠죠. 올해 ODM사의 호황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이유 역시나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이 호황 지속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국내 고객사의 수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올해 화장품 섹터의 성장을 이끌 모든 모멘텀이 ODM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키움증권은 화장품 ODM 업체에 대해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또 ODM 최선호주로 코스맥스, 차선호주로는 한국콜마 이렇게 제시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최근 한한령 해제가 많은 섹터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데 역시나 제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업종 바로 화장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투자 리포트, 유익한 투자 리포트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ODM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ODM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과 더불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가가 정말 폭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또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는 아프리카 쪽에서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합니다. K뷰티에 대한 열풍, 작년부터는 아프리카 쪽으로도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짧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세은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국장에서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힘겨루기 속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죠. 반면 바이오주에서 이제 강한 뒷심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오늘처럼 시장이 엇갈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은 투자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장 봄바람 불어오나 이렇게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밑에 단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봄바람 불어오나 이렇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봄바람 날씨만큼이나 정말로 따뜻해졌는데요. 정말 주말 동안에 또 한 번 봄바람을 맞고 월요일 증시 잘 오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